트럼프가 굉장히 우호적인 뭔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기로는 오케이, 중기로는 세모, 장기로는 오케이. 2배가 이상 넘게 증가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좋다. 내가 삼성전자의 AS 말고요, 서비스 이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식경제 선생님 범성공자 장쌤입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공시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네이버 튜브라고 하는 유튜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식과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을 싫어하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를 어디서 생각을 하냐? 에너지 정책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달라진 건 뭐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는 전기차 산업은 미미했어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표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산업이 이미 많이 커졌어요. 이 상태에서 전기차에 대한, 물론 전기차의 보조금은 이미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 자체를 완전히 매도하고 전기차가 아니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로 가야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전기차로 많이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의 방향성은 이미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테슬라의 사업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전기차 사업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 메가팩이라고 해서 ESS 관련된 사업이었거든요. 이쪽 사업이 굉장히 좋고, 또 신규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로보택시와 로봇 사업입니다.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사업.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보따리를 줄 수 있을 거냐? 전기차로는 못 줄 수도 있겠죠. 전기차에 보조금 줄 수 없겠지만 로보택시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메가팩, ESS 관련된 사업에서는 얼마든지 선물 보따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된다 그러면 꼭 전기차로 보는 게 아니고 테슬라는 정말 트럼프 관련된 주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성장주를 보실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성장주는 미래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높은 주가를 받게 되는 거죠. 높은 밸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2022년을 피크로 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2023년부터 고꾸라집니다.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전기차가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1위 자동차 판매 업체가 될 거다. 전기차도 아니고 글로벌 1위 자동차 판매 업체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2023년에.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밸류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 거고,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안 좋네. 초기에는 얼리어답터 중심으로서 판매가 됐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진 않네. 그럼 테슬라를 사야 돼? 그러면서 이제 $100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는 꼭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레포트라든가 뉴스, 기사, 블로그 같은 것들을 많이 참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한 다리 건너서 얘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민낯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민낯의 데이터를 어디서 봐야 되냐? 기업들이 직접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자공시와 비슷한 에드가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IR 페이지도 굉장히 잘 구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들이 직접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비즈니스를 보면 우선적으로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죠. 전기차 판매가 가장 메인이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보면 테슬라의 자동차가 지금 총 6가지 정도가 나왔죠. 근데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은 모델 Y와 모델 3입니다. 이게 저가형 모델이거든요. 근데 모델 S와 모델 X가 비싼 모델인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거냐? 혹시 뭐 피디님 아시나요? 이제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데, 모델 3와 모델 Y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모델 전체 판매량에서 95% 이상이 모델 3와 모델 Y입니다. 네, 모델 X와 모델 S가 팔리지 않아요.
그만큼 테슬라가 왜 좋아졌냐? 모델 3와 모델 Y라고 하는 저가 차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누가 줘요? 기업들이 준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이 회사가 변모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Y를 통해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침체가 오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감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약간 떨어지면서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의 주가도 안 좋았던 것인데 그러면 최근에 왜 좋았냐? ESS라는 사업 부분이 있어요. 메가팩이라고. 이 회사는 이제 전력 보조 전력을 담당하는 이 배터리를 크게 저장해서 뭐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풍력에서 뭐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걸 ESS에 저장해 두고 이걸 수용과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메가팩이라고 하는 이 큰 ESS 보조 발전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이 사업에서 메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규모, 그러니까 발전 규모, 그러니까 판매 규모가 9.4 메가와트 아워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만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전 분기에 4 메가와트 아워가 나왔습니다. 2배가 이상 넘게 증가했어요. 근데 이 회사 테슬라의 지금 연간 캐파가 40 메가와트 아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면 80 메가와트 아워로 증설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게 캐파가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지금 전기차 부진을 메우고 있는 거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부진한데 ESS가 올라오면서 이걸 메워준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일단은 빠질 필요가 없겠네. 첫 번째가 된 거고 전기차의 사업은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그렇죠. 전기차가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없다는 걸 1분기에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예상치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보여줬거든요. 44만 대 정도를 판매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40만 대도 안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상회했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바닥인데 신규 사업이 붙었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로보택시 사업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 비즈니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조업 비즈니스가 아니고 서비스 회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게 매길 수 있습니다. 이게 로보택시의 잠재력인 거죠. 그리고 향후에 로봇 회사, 아예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가정용 로봇 회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들이 테슬라의 굉장히 큰 강점이 되고 미래의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계속 분기별로 어나운스하고 중간중간에 뭐 투자 같은 것들도 어나운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사가 직접 얘기하는 걸 듣고서 그것들의 시계열을 분석해야 돼요. 시계열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변하고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금 판매량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테슬라의 주가가 꼭지를 찍은 건 2021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꼭지를 찍은 건 2022년이에요. 그러면 2022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샀으면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것들은 직접 시계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면밀하게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기업이 나한테 주는 데이터. 이거는 외국으로 보면 아까 IR 데이터랑 에드가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내로 보면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그 데이터를 먼저 수치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단기로는 오케이, 중기로는 세모, 장기로는 오케이. 단기로는 방금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트럼프 수혜주. 네. 지금 트럼프 수혜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런데 중기로는 그러면 왜 세모냐? 네. 테슬라가 250달러를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얼마 정도에서 올라왔다고 혹시 아시나요? 14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140달러에서 3달 만에 지금 250달러 올랐습니다. 네, 70% 80%가 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보였냐? 지금 보인 건 딱 한 가지예요. 전기차가 바닥을 찍었고 메가팩이 올라왔다.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딱 겹치면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숫자가 추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가팩의 숫자는 이제 10기가와트가 맥스란 말이죠. 캐파 때문에. 그럼 여기서 증설 이전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오기 어렵고 전기차도 반등은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글로벌로 잘 팔리나요? 바닥을 다졌다는 정도예요. 그러면 바닥은 견고하게 다진 상태에서 성장이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올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여기에서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세게 나올 거냐? 이건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중기로서 제가 애매하다고 얘기드리는 거고 그럼 장기로는 왜 좋게 보냐? 장기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을 넘어설 수 있는 회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돼서 주행 데이터를 너무 잘 쌓아놨어요. 다른 기업들이 이걸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 자체를 잘 구축해놨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 장기적으로 보고 테슬라를 사는 건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규 사업들의 포트폴리오가 좋잖아요. 로보택시라고 하는 신규 사업을 나가고 그다음에 로봇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으로 나가고
근데 이 신규 사업으로 나갔을 때 경쟁 업체보다 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한번 여쭤볼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를 따라갈 회사가 지금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만든다 그러면 테슬라만큼 지금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를 사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단기에 이제 트럼프 이슈로 급등했다가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이 책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공시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 상대방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방을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누군가의 얘기 하나 듣고서 선택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중매쟁이한테 이 사람 진짜 좋아.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정말 최고야. 안 만나봐도 돼. 이 사람 그냥 만나서 결혼해. 결혼하실 건가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봐야죠. 만나보고 한 번 만나보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만나보고 그 사람을 여러 번 겪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지 나랑 잘 맞는지 판단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까지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라는 건데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누군가 좋다 그러면 좋대. 아니면 뉴스 보고 뉴스가 이렇게 좋으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투자하실 때 전기차가 이렇게 좋대요. 사야지. 전기차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실제로 좋은지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업이 직접 한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얘기까지도 같이 확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전자공시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공시만 보면 다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공시는 거의 암호 코드와 같습니다. 전자공시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자공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 기업 분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우리가 전자공시를 해석을 해서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자공시, 물론 전면에 전자공시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책에 저의 혼을 담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기업 분석을 위한 기초부터 실제로 무엇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전 사례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전 사례는 전자공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책을 투자 개론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제목은 이렇게 지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가치 투자를 접근해보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상은 어느 정도 분명히 할 수 있었겠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테슬라의 비즈니스를 이해한다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시장 자체가 전기차가 죽는 시장은 아닌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반대로 바닥이 잡히면 주가가 세게 반등합니다. 지금 이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기업의 사업을 안다 그러면 추가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다른 방송에 가서 연초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테슬라 지금 팔 때는 절대 아닙니다. 언젠간 반등할 텐데 제가 그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분명히 반등합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체가 온디바이스 A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A와 연결돼서 분명히 테슬라는 반등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된 거죠. 왜 알았냐? 테슬라의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요.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전기차와 로보택시와 메가팩과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동향을 점검한다 그러면 반등의 기회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관건은 이거인 거죠. 중국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일단은 떨어지게 되겠죠. 테슬라의 경쟁력이 전기차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테슬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전기차와 테슬라의 전기차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전기로 충전하는 건 똑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요. 네, 핸드폰처럼 이 사양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됩니다. 이게 왜 되냐? 테슬라가 플랫폼을 잘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다 만드는 거죠. 다른 자동차 업체들 지금 테슬라처럼 못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못하잖아요. 그게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의 플랫폼 경쟁력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행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 시대의 기본이 되고 있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미래 비즈니스에서 유일할 건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만큼 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회사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럼 중국의 전기차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 측면에서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 타시겠어요? 불안하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믿을 수 있어. 테슬라 차는 그래 내가 경험해봤더니 괜찮아. 이런 게 많지만 중국의 전기차는 아직은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 경쟁력을 단순히 전기차, 자동차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맞추면 뭐랑 똑같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야, 현대차가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 얼만데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이익도 덜 나는데 주가는 훨씬 더 비싼 게 말이 돼? 이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이 자동차랑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라고 하는 하드웨어로 본다 그러면 이게 비싼 거지만 하드웨어가 아닌 그 플랫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플랫폼을 장악해서 거기서 추가적인 서비스 매출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확장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매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진짜 된다고 하죠. 그럼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은 운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전을 안 하면 차 내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영업을 그렇죠. 그렇죠. 엔터예요, 엔터. 그러면 이 엔터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닌 회사는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디바이스 잘 팔잖아요. 핸드폰 잘 팔죠. 근데 소프트웨어 파나요? 못 팔죠. 네,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에 귀속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애플은 디바이스와 함께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장악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그런 회사예요. 테슬라는 만약에 이 플랫폼 자체가 엔터화 된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엔터의 기기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보험업으로 최근에 제가 지금 확인한 건 없는데 보험업으로 진출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어떤 지역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험까지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율주행이 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또 이 회사의 어떤 책임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문제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를 인수한 다음에 보험사와 관련해서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제 보험을 아예 맺어버린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책임도 이제 소재도 아예 테슬라가 가져가는데 그거 이제 애초에 보면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수익을 갖고 오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비즈니스에서 보험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테슬라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PR이 높으니까 비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PR에 대한 얘기를 여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PR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PR이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미래 PR이에요. 올해 실적 가지고 PR을 논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 PR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실수했던 게 2015년인가요? 에코프로를 봤었는데 에코프로의 미래 PR을 보니까 한 5년 한 6년 뒤에서야 PR이 10배가 되더라고요. 이런 회사를 내가 왜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주가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PR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혹시 몇 %인지 아시나요?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근데 이 보통 이제 플랫폼 회사들의 비즈니스를 보면 뭐 30%, 40%, 50%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이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면 매출액이 뭐 2배, 3배가 될 때 영업이익이 몇 배가 되냐? 뭐 5배, 10배가 돼요. 그 잠재력이 테슬라는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아직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가 실제 2022년에 잘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나가고 뭐 로봇 비즈니스로 나간다 그랬을 때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은 얼마나 클 거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클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져가고 분명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붙을 텐데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는 결국은 로보택시가 언제 오픈되고 이게 얼마만큼 완성도 높은 서비스로 나올 거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중기적으로는 제가 안 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로보택시가 완성도가 높게 나오기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나오면 가장 큰 관건,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큰 관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안전 문제, 책임 문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책임 문제가 지금은 사고가 나면 내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분이 전방 주시를 잘못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로보택시로 나간다 그러면 이 책임은 온전히 제조사가 져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돼요. 그러면 로보택시에서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함부로 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 내가 100번 주행했을 때 99번이 됐어. 근데 한 번 정도 문제가 생겨. 이거는 큰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저는 로보택시가 완성도 엄청 높게 되기는 어렵다. 그럼 중기로는 살짝 좀 힘들 수 있다.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로보택시 런칭이죠. 네, 로보택시를 런칭한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자신 있어라는 걸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도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우호적인 뭔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네,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로보택시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까 영업이익률 낮은 이유가 뭔가요 여쭤보셨잖아요. 네.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을 하니까 당연히 마진이 낮죠. 원가율이 높으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로보택시 사업하고 있죠. 그다음에 로봇 사업하고 있죠. 이건 다 비용이잖아요. 매출 안 나오고. 그렇죠. 그거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플랫폼 관련된 매출이 나오면 영업이익률은 진짜 순식간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한계의 마진은 뭐 얼마를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50%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플랫폼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보택시가 진짜로 언제 출시가 되냐 딱 그 시점이 중요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내가 삼성전자의 AS 말고요. 서비스 이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뭔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에요. 딱 제조업. 그럼 제조업의 한계는 뭐다? 그냥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량이 정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판매량이 정체된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할인 프로모션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익이 훼손돼요.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약간 정체돼 있다 보니까 믹스 같은 건 안 좋아지고 보조금 많이 지급하니까 휴대폰 사업은 성장하지는 못하고 마진이 약간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좋았다가 이 가전이 꺾이다 보니까 가전 쪽에서 이익률이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제조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TSMC처럼 아예 초격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던가 아니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겁니다.